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같이 투자자산 운용사 세제 파트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세기본법부터 해가지고 기타 금융세제까지 쭉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자, 세법을 보시게 되시는데 일단 문제가 7문제가 나오는데 나오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를 주어지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이다 보니까 다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면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맞출 수 있습니다, 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외운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머릿속에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법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외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최대한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게 되면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될까? 이해가 되면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자, 물론 일부분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그대로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됐다면. 자, 그래서 일단 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완벽하게 기억하겠다. 암기해야겠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너무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세세한 부분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왜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해가 됐다. 자, 그래도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다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흐를 수 좀 필요하겠지만 2번, 3번, 4번, 5번 볼 때마다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나중에는 시험장 가기 전에 한 5분만 이렇게 읽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최대한 다독을 하셔라. 자, 그렇게 공부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국세기본법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조세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게 조세죠.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도를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 기준의 과세를 충족하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세가 뭘까? 우리가 보통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자, 먼저 가만히 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죠. 과세권자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뭘 냈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데 내가 냈다. 그럼 조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칙금을 냈다. 그런 건 조세가 아니죠. 경찰청에 낸 건. 자, 그 다음에 얘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왜 조세를 거둘까? 자, 국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걸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달할 목적으로 걷겠다는 거죠. 그게 조세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걷겠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걷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뭐예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자, 따라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 조세법률주의죠.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고 법에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그때 거둘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충족됐다? 그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라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과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한다. 자, 요게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낸 만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그렇지 않죠.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뭐 1,000만 원 냈다, 1억을 냈다. 자, 그래서 나한테 1억 원만큼 보상해 주냐? 그렇지 않죠. 국가는 조세를 걷어서 국방, 치안, 복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더 많이 받고 덜 냈다고 해서 조금 받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개별적 보상이 없는 일반 보상성이었다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개별적 보상이 없다. 냈다고 해서 그만한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세의 정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를 한번 분류해 보자. 자, 먼저 자, 과세 주체인데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지죠. 아까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세무서장, 국세입니다. 무슨 뭐 시청, 구청,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세권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다. 자,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을 때 누가 어떤 것들이 국세고 어떤 것들이 지방세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어떤 게 국세일까? 자,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 자, 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겠다. 법인세, 법인이 뭘 벌었다. 그러면 내는 게 법인세. 부가세,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럼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10%만큼 과세가 되는 게 부가가치세. 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를 공짜로 받았을 때 과세가 되는 것들인데 생각해보죠. 내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많다. 자, 그럼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많다면 국가가 관리해야겠죠. 국세입니다. 자,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 국세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 세금이 크다.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죠. 자, 따라서 국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내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많다. 국세. 과세가 되면 세금이 크다. 상속세, 증여세 다 국세. 자, 그렇지 않은 세금들. 뭐 취득세,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잘하죠. 자,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걷어라.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진다. 자, 따라서 우리는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많다. 과세가 되면 세금이 클 것 같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도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자, 보니까 직접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고 간접세는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뭐 음식점업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식 서비스를. 그래서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과세가 되는 거죠. 사업자들은.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벌기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뭘 벌었다? 그럼 소득세를 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랬을 때, 자, A가 내가 음식점을 하면서 뭐 매출, 그러니까 번개 1년간 한 1억을 벌었다. 자, 그럼 소득세는 A가 내겠죠. 자, 그래서 1억에 대한 세금이 뭐 한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당연히 A 호주머니에서 그 3천만 원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한다는 거죠. 즉 세금 내는 애하고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더라. 우리가 그걸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게 부가세입니다. 따라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A가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사업자가. 자, 그러면 그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10%만큼은 누가 부담할까? 누가 부담해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 서비스를 받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에 부가세 1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세 10%를 무조건 내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소비자가 그 부가세 10%만큼을 무조건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걸 걷어 모아놨다가 납부기한 내 A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갖다 내는 겁니다. 10%를 모아놨다가 요번에 올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였죠. 즉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애하고 실제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애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담세가 일치한다. 직접세, 그렇지 않다. 우리 그거를 간접세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지출의 목적성인데요. 아까 세금을 왜 걷었을까? 재정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었습니다. 즉, 세금을 걷을 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써야겠다 하고 걷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지만 어떤 세금은 처음부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써야겠다. 처음부터 정해놨다는 거죠. 즉,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걸 걷을 때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하고 정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을 목적세라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보통세고 교통세나 농특세 같은 것들이 이 목적세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단위와 세율 구조에 따라서도 세금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세금은 이렇게 되겠죠. 보통 소득세. 소득세를 예를 들면 얼마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자, 이러면 소득세가 나오겠죠. 즉, 얼마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그러면 소득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과표 단위에 따라서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이 세금이 계산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표 단위에 따라서 얘를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우리가 그거를 종가세라고 부르고요. 얘가 이 과표가 금액 외 걸로 표시가 돼 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종양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를 벌었다. 금액이죠. 곱하기 세율. 자, 그런데 종량세는 뭐냐? 금액이 아닌 거예요. 과표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지세 같은 경우. 과세문서 작성 한 건, 두 건, 인지 때 붙이겠죠? 문건, 과세문서 한 건, 두 건이 과표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에 골프장을 입장한다? 특서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때는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그게 과표입니다.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표를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갖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세율 구조인데요. 자,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별하는데, 자, 이 소득세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얼마를 벌었다? 그럼 세율인데 보통 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많이 벌었다. 소득이 많다.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자, 조금 벌었다. 그럼 조금만 내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누진적으로 이 과표가 크다. 그러면 높게 세금이 걷어야겠다. 근데 만약에 저 과표가 적다. 조금 벌었다? 자, 그럼 많이 과세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과세를 해야겠다. 자, 이렇게 6%. 그래서 6에서 45%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누진세였다는 거죠.
자, 비례세는 뭐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정의되는 조세다. 아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얘도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가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부과가 돼요. 즉 무조건 얘가 10%입니다. 그리고 이 10%를 이 서비스, 상품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 부가세는 내가 얼마짜리를 소비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10%만큼 내고 오는 겁니다. 즉 내가 뭐 음식을 5,000원짜리를 먹던 500만 원짜리를 먹던 무조건 10%라는 거죠. 그게 비례세였다는 거죠. 즉 과표 크기와 전혀 상관없다. 무조건 일정하다. 자, 그게 비례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누진세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들이 이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비례세는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 이 비례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도 이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 이런 것들이 직접세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간접세, 조세 부담의 정가가 예상된다.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 이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세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별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죠.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인데 자, 세법은 기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기간이고 이 시점으로 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걸 기한이라 그러죠. 보통. 자, 이런 기간과 기한은 세법에서 적용할 때 민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지만 기간이 아니에요. 기한에 대해서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 날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즉, 자, 이때까지 세금을 내라. 이때까지. 그런데 보니까 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근로자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려고 그랬더니 각종 금융기관들이 다 쉰다는 거죠. 그럼 난 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즉 다음 날을 기한한다. 이때까지 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특례를 두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로 하겠다. 즉 발신주의 특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이때까지 만약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 이때. 그러면 그 서류가 요 전까지 이 기한 전까지 과세관청에 도착하면 돼요. 근데 이때 보냈는데 이 서류가 이때 도착할 수도 있지만 기한을 지나서 도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서류를 내가 언제 신고한 걸로 볼 거냐 이거죠. 자, 어떡한다?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한 걸로 보겠다. 즉 우리가 우측을 가서 서류를 보내면 도장이 딱 찍히죠. 이때 신고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즉 얘가 이 서류가 이날 이후에 도착해도 도장이 이때 찍혔다면 이날 기한 전에 찍혔다면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게 발신주의 특례. 자, 그 다음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가 돼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요새 다 전자신고 같은 거 하죠. 전자신고. 그런데 뭐 요번에도 그랬지만 갑자기 요때까지 다 신고해라. 그랬더니 국세청 서버가 마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비가 돼서 도저히 신고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어떻게 되냐? 복구가 되어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로 하겠다. 다음 날이에요, 무조건. 복구가 된 날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만약에 이때까지 하려는데 복구가 계속 안 되다가 23시 59분에 복구가 됐다. 1분 남았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구가 된 날이 아니었죠. 복구가 된 날이 아니란 얘기죠. 복구가 된 날의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 자,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기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었고요. 자, 서류의 송달인데 이 서류의 송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 과세관청에서 납세 의무자 A한테 당신 세금이 얼마야?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알려줄 거냐? 자, 교부 송달 갖다 준다는 거죠. 당신 세금 얼마? 교부. 우편 송달 우측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등기 우편에 의해서 보내주면 되고. 자, 전자송달. 뭐 이메일 주소를 안다 그러면 뭐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고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인 거.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자, 송달 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서 내가 교부든 우편이든 전자든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공시를 하겠다. 말 그대로 관보에다 공시를 하든 아니면 뭐 세무서 앞에 뭐 노란 게시판 같은 데 공시를 하든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적법한 송달에 가름하겠다. 이게 공시송달이라는 거죠. 자,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이 공시송달은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 뭐 붙이고 관보에 붙여놓으면 관보에 넣어놓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말도 안 되죠. 자, 뭐 이게 진짜 관보에 뭐 나왔는지 세무서 앞에 그 판에 뭐가 붙었는지 그걸 누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보고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공고한 날로부터 자, 14일. 이 14일이 경과하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즉 공시하자마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 자, 14일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이제 성립 확정 소멸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세금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리고 안 보이네. 일단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세금의 일생입니다.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만약에 A가 아까 음식점을 하는데 뭐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이 많다. 너무 여기는 잘 된다. 음식점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많이 벌 것 같아. 많이 버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이었다는 거죠. 즉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이 사람 많이 버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세금 많이 내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과세권이 충족되면 이런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를 낼까? 얼마를 낼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한 5천만 원 나오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멸. 갖다 내면 되죠. 자, 이러면 세금은 없어질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을 하고 어떻게 확정을 하고 어떻게 사라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건데, 먼저 납세 의무의 성립. 각세법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법에서 정한 그 과세 요건이라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당신은 세금을 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납세 의무 성립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아까 그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러한 과세 요건이 언제 충족할 거냐 이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이때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당신은 세금을 내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세금들은 어떤 특정 한때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 얘는 뭐예요? 기간 과세하는 거죠.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이 있다. 그럼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보통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이때 사업을 쭉 한다. 음식점을 한다. 과세 요건은 매일매일 충족을 해요. 매일매일 따지고 보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표, 세율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성립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성립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라 그래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기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을 그냥 이날로 보는 겁니다.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뭐 이래 되잖아요. 어차피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법인세. 만약에 12월 말 법인이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사업년도 기간 동안 이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3월 말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죠. 어차피 기간 과세입니다. 부가세. 보통 1년을 1기, 2기로 나눠놓고 6개월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신고 납부. 7월 25일 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1월 25일 날. 신고 납부. 어차피 기간 과세예요. 따라서 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보겠다. 자, 그래서 기간 과세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때 성립한 걸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금들 가만히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금들은 뭘까? 상속세. 왜 과세가 돼요? 사망해서 부모님,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그러고 이 유산을 받는 사람 우리가 상속인이라 그랬을 때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가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 누진세로 과세가 된 게 상속세예요. 그럼 왜 과세할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이날이죠. 돌아가신 날. 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넘어오잖아요. 즉 상속이 개시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걸로 보겠다. 증여세. 왜 과세가 돼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공짜로 주식이든 상가를 줬다. 줬죠.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입니다. 살아계실 때 줬다면. 자,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자,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은 기간과세하는 세금들은 어차피 기간과세할 거니까 과세 끝날 때. 그 외 세금들은 그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된 걸로 봐야겠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납세 의무 확정인데, 자, 세금을 이제 내야겠다 했는데 얼마를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은 뭐냐?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즉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납세 의무 확정의 방식은 신고 확정과 부과 확정이 있어요. 크게 보면. 자,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가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자, 이런 거 아까 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이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자,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했겠죠? 자, 확정 짓는 방법은 신고. 납세 의무자가 5월 달에 신고 납부할 때 난 이 기간 동안 1년간 얼마를 벌었다 하고 신고하는 거죠. 이러면 내 소득이 내가 세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 얼마를 벌었다. 내가 신고하는 거지. 법인세. 3월 달에 법인이 우리 법인은 이 사업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하고 신고를 하죠. 그러면 얼마를 벌었다?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게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신고 확정 방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당연한 거죠. 소득세만 해도 이 납세 의무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천만입니다. 법인세? 수천은 안 되겠지만 꽤 되겠죠? 그렇게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세금들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일일이 세무서에서 일일이 이 사람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세금이 얼마야, 다 계산해서 얼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납세 의무자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불가능해요.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라. 그럼 확정된다, 세금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정확하게 신고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들이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했고, 부과 확정은 뭐냐?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상속증여세가 부과 확정 방식이다. 자, 기억하시고요. 정확하게. 아니, 왜?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 확정 방식일까? 자, 소득세는 내가 5월 달에, 법인세 3월 달에 신고하면서 확정이 돼요. 상속세. 자, 이때 상속을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을. 6개월 내 세금을 신고 납부해. 자, 그래서 자, 이때 유산을 보니까 한 50억쯤 되더라.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쯤 되더라. 자, 이렇게 했다. 자,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왜? 상속증여세는 이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뒤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즉, 과세권자가 결정, 즉 부가권, 우리가 결정하는 부가권이라 그러는데 부과를 해야 세금이 확정된다는 거죠. 즉, 납세의무자가 아무리 신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야지만 확정이 되더라, 세금이. 그게 부가확정 방식입니다. 아까 신고확정 방식은 이때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지만 부가확정 방식은 신고하든 말든 다 필요 없다. 과세권자가 때려야, 결정을 해야지, 부가권을 행사해야지만 세금이 확정이 되더라. 우리가 그걸 부가확정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세금은 딱 이 두 가지 세금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 두 가지 세금은 신고확정이 아니라 부가확정일까? 이겁니다. 우리가 그 상속증여세 나중에 보겠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 보통 유산을 10억 넘게 받아야 과세가 돼요. 10억을 넘게 받지 못하면 세금이 과세가 안 됩니다. 증여세. 부모님이 상가, 오피스텔, 주식을 공짜로 주셨다. 그래야 과세가 돼요. 그러면 유산을 나중에 10억 넘게 받고 오피스텔, 주식 같은 걸 공짜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받고 이런 사람이 전체 국민 5천만 원을 봤을 때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아요. 즉 상속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세금들은 두들겨 맞으면 커요. 왜? 10에서 50% 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이 두 가지 세금은 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두 번째, 과세가 되면 세금이 커요. 따라서 과세권자 직접 계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부가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동확정. 이 자동확정은 예외적인 것들인데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확정해 그냥. 자, 이게 성립하면 바로 확정.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내납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이 그냥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금이었다는 거죠. 인지세, 과세금 문서 이렇게 작성할 때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때 이게 얼마일까 확정? 아니죠. 그냥 붙이면서 그냥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은행에서 이자 지급할 때 14% 같은 거 원천징수 하죠? 그때 성립하면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자동 확정이었다. 자, 그래서 확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예외적인 게 있고 부가 확정은 이 두 가지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인데요. 자, 성립이 됐고 이제 확정이 됐다. 얼마다? 그러면 갖다 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금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게 소멸인데 우리가 이 소멸에 대한 사유는 여기 있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외에 세금이 사라지진 않아요. 즉, 만약에 어떤 A가 파산했다.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체납했던 세금이 있었다.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절대. 왜? 이 5가지 사유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은 먼저 정확하게 이 5가지 사유로 없어진다. 첫 번째. 자, 이거는 세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첫 번째.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냥 갖다 내면 되죠. 그러면 없어져요. 두 번째. 요번에 1,0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예전에 세무서에서 이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는 거죠. 돌려줄 게 있어요. 그래서 돌려줄 거면 여기서 상계시켰다. 그럼 세금이 없어지겠죠. 충당. 자, 그 다음에 부가취소. 과세 관점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네. 그래서 흠결이 있어가지고 그 부과 자체를 없애버려요. 부과취소. 세금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으로 세금이 없어져요. 자, 먼저 과세 관점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세금이 없어지는 건 이 2가지죠. 이 2가지가 과세 관점에서 만족을 얻어요. 걷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이 3개는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즉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세금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5가지 중에서 만족을 얻는 건 납부와 충당. 나머지가 만족을 얻지 못한다. 자, 먼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부터 보는데 이게 뭐냐? 자, 국가가 세금을 부과를 해요. 아까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이 개시가 됐다? 그러면 보통 6개월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때 신고 납하던 말던 세금이 확정이 되려면 과세 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부과권. 그런데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권리를 국가한테 천년 만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일정 기간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과세권자가 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한다. 세금이 확정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지겠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자, 그게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만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속증여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조세가 있네? 이건 뭘까? 일반 조세는 아까 신고 확정 방식이었는데 이런 거.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2월 말까지 번 게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해줘. 이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무신고다. 신고를 안 했다. 자,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1억을 벌었는데 나는 5천만 원만 벌었어 하고 5천만 원을 신고한다. 그럼 뭔가 사기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때는 과세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그래서 신고 확정 방식도, 신고 확정 세목도 국가가 부가권을 이런 경우에는 행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부가권을 행사하시는 날로부터 5년간 국가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무신고다. 그때는 7년간 행사할 수 있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정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칙이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거래가 수반된다 그러면 15년간 행사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상속증여세는 세금도 크고 조사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세보다 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10년. 2배죠. 자, 두 번째. 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 둘 다 똑같이 15년. 아까 일반 조세는 무신고 때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10년이지만 상속증여세는 무신고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든 뭔가 잘못됐다? 그럼 무조건 15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한다면 안날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다. 뭐야 이게? 언제나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더 이상 국가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였죠. 자, 그 다음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보면 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부과가 됐다. 그럼 세금이 이때 확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금이 확정이 됐다. 1천만 원이다. 그럼 뭐예요? 이때부터 세금을 걷어야겠죠. 우리가 걷는 걸 징수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가한테 이 징수권을 1000년만 년 주냐?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일정 기간만 주겠다는 거죠. 그 기간 안에 국가가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어? 그럼 그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자, 따라서 이 권리를 빨리 행사해라. 그럼 언제까지 행사할까?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때로부터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겠다. 그게 지났다? 그럼 더 이상 세금을 걷지 못한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5억 이상의 국세채권은 10년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아까 부가권은 일반 조세, 상속증여세 해서 원칙이 5년, 7년, 10년 막 이런 식으로 갔었죠. 상속증여세 10년, 15년. 그런데 징수권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5년.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 이렇게 돼 있다. 왜요? 왜 이래요? 당연한 거죠. 징수권은 뭘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결정된 걸 걷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목이 뭐가 됐든 말든 간에 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걷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가권이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자, 징수권. 자, 이때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자, 5년이었죠, 일반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쭉 왔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 더 이상 국가는 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징수권이 완성이 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완벽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교부를 했다. 독촉을 했다. 교부청구를 했다. 압류를 했다.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오다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5년이.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완벽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징수권의 소멸시가 완성된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끊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쓴다는 거죠.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는 멈췄다가 이때부터 다시 이렇게 간다. 이게 정지고, 중단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징수권에만 중단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아까 부가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방금 봤던 이렇게 5가지 소멸사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자, 먼저 납세 의무 승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합병법인의 승계와 상속인의 승계라는 게 있는데, 원래 세금을 내는 애가 납세 의무자죠. 근데 얘가 못 내. 그러면 얘가 못 내는 세금을 너가 내라.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예요. 왜 얘가 내야 될 세금을 왜 얘가 승계받아 얘가 책임질까? 승계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합병법인의 승계. A법인, B법인이 있는데 얘가 세금을 1억을 체납했다. 얘가 얘를 흡수합병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 법인이 A법인의 1억을 승계한 거죠. 합병했기 때문에 이 법인은 없어지겠죠. 소멸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냐?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이걸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예요. 원래 세금은 얘 거였지만 네가 포괄적으로 가져갔으니 네가 책임져. 그게 납세 의무 승계. 자, 상속인의 승계? 이때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 피상속인 관련단 플러스 마이너스 재산은 여기 있는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만약에 체납액이 1억이 있었다.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이 사람이 못 냈던 세금 1억 누가 책임지냐? 네가. 왜? 상속인이 그대로 다 가져갔으니까.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예요. 왜 이들이 책임질까? 100% 가져갔으니까. 따라서 그럼 왜 얘는 원래 납세 의무자를 못 낼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법인 하나, 개인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납세 의무 승계는. 그래서 100%를 책임진다. 그런데 앞으로 볼 제2차 납세 의무라고 있는데 얘는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납세 의무 승계는 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00% 가져갔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였는데 제2차 납세 의무는 뭐냐? 원래 세금을 낼 애가 있어요. 있는데 왜 얘가 세금을 못 낼까? 얘 때문에. 그래서 원래 얘가 내야 되는데 왜 못 낼까?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네가 제2차적으로 얘가 못 내는 세금의 부족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100%가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다. 그게 납세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의무의 차이점이에요. 어이구야. 자,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보면 자, 보세요. 원래 세금을 낼 애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얘예요. 자, 그런데 얘가 세금을 못 내? 그대로 있어요. 못 내요. 왜 못 낼까?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2차적으로 책임져. 그게 제2차 납세의무라는 거죠. 자, 먼저 보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해산법인이에요. 자, 어떤 법인이 해산했다. 그러면 이때 해산을 하고 이제 청산 절차를 쭉 밟겠죠? 그러면 대표이사 등이 이때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절차를 쭉 밟아가는데 이때 대표이사가 이제 청산인이 돼서 자녀 세액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청산인 등은 얘네들은 이 법인이 내야 될 세금들을 다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을 다 팔고 나서 나머지 자녀 세액을 분배할 때 체납액을 다 갚고 나서 남은 걸 갖고 너나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청산인 등이 어떻게 했냐면 얘가 낼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어요.
납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얘네들이 논아 가졌다. 그래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는 이 법인에 가봤는데 얘가 재산이 없다는 거죠. 왜? 이 청산인들이 다 논아 가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재산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겠죠. 얘가 책임져야죠, 이거. 그래서 청산인과 자녀세를 분배받은 자, 얘네가 제2차적으로 저 해산법인이 못 낸 세금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원래 법인이다. 얘가 세금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상장법인은 안 됩니다. 상장법인을 제외한 이 법인이 체납을 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얘가 세금을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이 납세 의무 성립이 현재 무한 책임 사원이 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있다면 너네들이 저 법인이 못 내는 세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겠다. 자, 이렇게 제2차 납세 의무를 건다는 거죠. 자, 보통 법인이 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 법인이 망가졌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면 끝입니다. 그 투자자들이, 즉 주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즉 저 법인이 뭐 세금을 얼마를 체납했던 말든 빚이 얼마 있던 말든 내가 출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세법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내? 왜 못 냈지? 너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 무한책임 사원이 있죠. 무한정 책임지겠다. 그럼 네가 책임져. 자, 그런데 주식회사다? 그럼 주식회사는 내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지 저 법인이 어떻게 됐든 말든 간에 그 빚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유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세법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과점주주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걸겠다는 겁니다. 이 과점주는 뭐냐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그러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죠. 납세의무 성립일이죠. 이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 법인이라 그러면 납세의무 성립일은 요 날이죠. 얘네들이 과점주다. 이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다.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때 어떤 일을 해서 얘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납세의무 성립이니까 이때 어떤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었고 50% 초과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내요. 니네가 잘못했고 니네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세금을 못 낸다.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출자자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납세의무 성립일이에요. 확정일이 아니에요. 확정일은 이때 세금을 내는 이때 3월 31일 요게 확정일이고 신고 확정으로 확정되겠죠. 성립은 여기죠. 요 기간 동안에 뭔가 경영을 했던 거죠. 재산도 빼돌렸고. 그때 요때 요 과점주주한테 제2차 납세를 걸겠다. 그러니까 한 명이나 합자회사는 당연히 무한책임자 책임지로 맞아요.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점주라면 제2차 납세를 걸겠다는 거죠. 언제? 요날 현재 과점주주한테. 모든 주주가 아니었다는 거. 자, 세 번째. 원래 세금을 얘가 내야 돼요. 무한책임사과 과점주주가 내야 된다. 그런데 얘네가 다른 재산이 없어가지고 국세청에서 못 걷겠네 했는데 얘네가 어떤 법인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을 팔아서 환가해서 그걸로 세금을 충당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가 갖고 있던 어떤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정관 등에 의해서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대요.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는 어떻게 하냐. 과세관청은 이 법인한테 제2차 납세를 거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그리고 너네들은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 주식으로 가져가. 네가. 원래는 얘가 책임지는 건데 얘가 2차적으로 책임지겠다. 자, 네 번째. 원래 세금은 사업 양도인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사업을 했는데 한 1억을 체납했다. 가만히 있으면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 사업체를. 그래서 얘가 과세관청에서 오기 전에 얘한테 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다 넘겨버렸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얘한테 갔을 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왜? 모든 재산을 얘한테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어떡하냐? 과세관청은 얘한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는 거죠. 자, 너 만약에 이렇게 사업체 이렇게 사오면 그래서 얘가 세금 못 내? 그럼 너가 제2차적으로 책임져.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안 사겠죠, 절대. 자, 그리고 이 사업 양수인은 어떤 세금에 대해 책임지냐? 저 사업 양도인의 모든 세금에 대해 책임지는 게 아니죠.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한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확정된 세금이어야 돼요. 확정된 세금. 성립된 세금에 대해 책임져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 세금이 얼마인지. 추상적인 납세금인데. 몰라요. 근데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는 얘가 예측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확정된 세금에 한해서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금을 부여한다는 거. 자, 이게 방금 봤던 제2차 납세 의무. 이거를 도표를 그려놓고 외운다. 불가능해요. 방금 봤듯이 왜 얘가 세금을 책임지는 건데 왜 얘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지 그 스토리, 그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